박수 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태풍이 많이 왔잖아요. 생각해보면 이제 태풍이 딱 왔을 때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잖아요. 그죠? 태풍이 딱 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뭐 이 태풍이 잘 지나가서 큰 피해 없이 마무리되는 게 어쩌면 태풍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수 있는 최선의 것이죠. 중독이라는 것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독이라는 상황 속에서 손님들이 놓여 있고 또 보호자분이 누워 계시는데 이것도 저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하는 과정 중에 어쨌든 제발 더 끊임없이 어려움 속에 있는 손님과 또 가족들을 만날 때마다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정말로 회복을 할 수 있을까? 단도박을 유지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많아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약물치료, 저는 병원에서 있다 보니까 약물치료에서 좀 이야기 드릴 건데 약물치료하면 다 좋아진다, 다 낫는다, 이런 어떤 판타지적인 것보다는 우리가 좀 더 깊이 알아가고 이런 하나의 치료의 하나의 과정 중에 이게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알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중독 치료에는 원칙이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원칙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직한 거, 책임을 지는 거, 그리고 그 어떤 치료든 지속하는 거. 가장 훌륭한 치료가 뭐냐, 가장 좋은 치료가 뭐냐 그러면 가장 오래 할 수 있는 치료가 가장 좋은 치료입니다. 저는 병원에서 입원 환자를 만나고 있는데 입원하면 낫나요? 입원하면 술을 끊을 수 있나요? 입원하면 도박을 끊을 수 있나요? 라고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근데 제가 치료를 해보면 어떤 상황이 되냐면 정말 치료가 쉽지 않구나라는 거를 손님도 느끼고 보호자도 느끼고 저희도 느낍니다. 그래서 치료를 하면 어떤 느낌이 들어야 정상이냐면 선생님 저 이제 퇴원하니까 자신감이 넘칩니다. 저 언제 도박 끊을 수 있습니다가 아니라 정말 치료가 쉽지 않겠구나. 나의 문제가, 나의 어려움이, 그리고 우리의 문제가 결코 쉽지 않구나 라는 걸 느끼면 치료가 어느 정도 되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12단계를 우리가 좀 알죠. 12단계 하다 보면 어떤 겸손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많이 외치거든요. 겸손. 저는 비유적으로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죠. 우리가 언제든지, 저는 병원에서 알코올 손님 만나는데 알코올 손님 하는 말씀이 처음에는 저 언제 끊을 수 있어요. 내일 당장에도 안 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맞죠? 맞아요. 왜냐하면 저희 진료실 들어오는 순간 이분은 술을 이미 먹지 않고 있어요. 그렇죠? 수액에다가 술을 달고 혈관 속에 넣지 않는 한 술을 언제든지 끊을 수 있어요. 도박도 마찬가지예요. 도박도 얼마든지 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정 원하는 건 단순히 도박을 끊는 게 아니라 회복에 이르는 거기 때문에 회복은 좀 더 길고 좀 큰 개념이죠. 그렇기 때문에 치료에는 꼭 약이 아니라 스스로에 정직하고 자신의 문제 해결하고 그리고 치료가 지속적으로 필요합니다. 오늘 저는 이것 중에서 이거 말고 이거를 얘기하고 싶어요. 중독은 회전문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회전문 어떻죠? 빙빙 돌죠. 빙빙. 저희 손님들이 치료를 향해 들어가서 회복을 해야 되는데, 회복을 하고 나가야 되는데 계속 도는 겁니다. 회복하지 못하고 수없는 재발과 또 혹시 도박을 하지 않더라도, 술을 먹지 않더라도 끊임없이 가족 내 갈등이 있고 삶의 어려움이 있는 상황. 그래서 치료를 향해, 삶을 향해 나아가지 못하고 회전문 안에 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연구 결과 중에서 1년 이내, 이게 1년 이내입니다. 1년 이내에 어떤 사람이 약물 중독인데 1년 이내 재발률이 60%입니다. 60%. 국내 연구 중에서는 알코올이 많은데 알코올도 1년 이내 재발률이 90%라고 합니다. 90%. 10%만이 1년 동안 술을 먹지 않고 치료를 향해 나아간다는 거. 우리가 암 중에서 가장 좀 치료적으로 어렵다, 힘들다, 쉽지 않다라고 치료 중 하나가 췌장암이에요. 췌장암의 5년 생존율이 15%입니다. 우리가 보통 췌장암이라면 암 중에 좀 어려운 치료죠. 근데 우리가 1년 이내에 재발률이 90%예요. 그럼 그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치료가 정말 쉽지 않다라는 거죠.
자, 손님들, 왜 우리 손님들한테 보호자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있는데, 제가 몸이, 마음이, 중독이 90%는 재발하고 10%는 회복하나요? 그러지 않죠. 일주일에, 알코올 손님들이 저한테 일주일에, 선생님 제가 맨날 술을 먹었는데, 이제는 일주일에 한 번 먹어요. 그럼 회복한 걸까요? 끊은 걸까요? 아니죠. 아니죠. 치료의 어려움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치료 어려움은 존재하는데, 각 개인을 회복으로 따지면 그 회복의 퍼센트는 5대5가 됩니다. 5대5. 5대5. 그래서 객관적인 검사 결과를 말씀드리되, 우리의 회복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주 유명한 이제 중독 관련된 유명한 교수님이신데, 이분이 그러셨어요. 10번 할 거 9번 안 하면 10분의 9만큼 좋아진 게 아니라 0이라는 거죠. 0이라는 거. 그래서 회복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무래도 병원에 있으니까, 병원에서는 약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죠. 약을 먹으면 좋아질까요? 혹은 아니, 약 말고 손님들이 많이 하시죠. 의지가 중요하지 않나요? 라는 말씀 많이 하세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이건 좀 어려운 말인데요. 우리의 정신건강이라는 게 생물학적인 요인이 있고, 사회적인 요인이 있고, 심리적인 요인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우울하면 어떤 계기가 있겠지 않습니까? 어떤 우울할 수 있는 스트레스 원인이 제고 있겠죠. 근데 스트레스가 있다 해서 모든 사람이 우울하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의 개인적인 성향이 있겠죠. 사회적인 것이고 심리적인 있을 거예요. 이러한 결론에 생기는 생물학적 요인이 있을 거예요. 생물학적 요인. 저희는 그거를 뇌로 많이 이해하죠. 오늘은 이 세 가지 영역 중에서 이 생물학적 요인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도박이 문제가 있었던 분은 항상 있어 왔겠죠. 미국에서부터 우리나라도. 근데 오늘 약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려면, 이 도박이라는 용어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처음엔 도박은 강박적으로 하게 된다. 어떤 문제가 도박을 하는데 강박적으로 해요. 근데 그게 정신과 의사들이 보는 책에서 어느 순간 충동적 도박이라는 단어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이 벌써 10년이네요. 10년 전에 개정된 책에서 그 도박을 이제 중독으로 보는 겁니다. 중독으로. 그러면 이 용어의 변천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강박적 도박일 때는 강박적 약을 썼겠죠. 충동적 도박이면 이 사람이 충동이 문제니까 기분을 조절하는 약을 썼을 겁니다. 제가 이렇게 빠져가네요. 중독과 관련된 것이니까 그때는 중독과 관련된 약을 썼겠죠. 대표적으로 항갈망제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의 약들을 계속 써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약을 쓰는 데는 다 이유가 있겠죠. 약을. 그래서 이건 국립약물중독연구소인데, 중독이란 개인과, 그죠? 지금 당사자분이 계실 거예요. 주위에 가족이 있죠. 부정적인 폐해를 일으킴에도 불구하고 강박적으로 약물 추구와 약물 사용을 야기하는 만성병이며 재발하는 뇌질환이다. 이 용어에 다 있죠. 여기서 약물을 도박으로 빼면 맞죠. 도박 중독이란 개인과 주위에 부정적인 폐해를 일으킴에도 불구하고 강박적으로 도박을 추구하는, 그리고 도박을 야기하는 만성병이며 재발하는 뇌질환이다. 그러면 오늘은 저희는 이 뇌질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즐거움을 만드는 뇌 구조가 있다고 합니다. 뇌 구조가. 예를 들어서 도박이라 하죠. 도박이라 하면 이 뇌에서, 이게 좀 안 보이실 것 같아요. 복즉 피계 영역이라는 곳이 있어요. 우리가 굳이 할 필요 없습니다. 어떤 게 들어오면 이 측좌액이라는 곳에서 이거 하면 재밌네? 즐겁네? 라는 느낌을 받는 거죠. 그 느낌을 받으면 이 편도라는 곳에서 이제 감정을 만듭니다. 행복해지고 즐겁고. 근데 우리는 이 즐거움이 다시 들어오면 그걸 기억하고 싶어요. 그래서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라는 곳에서 신호를 또 보냅니다. 그리고 전두엽에서 이거를 계속 할지
말지를 결정을 하는 겁니다. 결정을.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이제 계속 해보니 재미도 없어요. 계속 해보니 나한테 피해를 입히는 것 같아요. 더 이상 그만해야겠다라는 신호가 어떻게 들어오냐면 이 전두엽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만해도 하니까 나에게도 피해도 입히고 나에게 별로 좋은 것 같지 않아 라고 하면 이 전두엽에서 신호를 다시 보낸다는 거예요. 글루타메이트라는. 그럼 이제 더 이상 즐겁지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즐거움을 만들지 않으니까 복직 피계형에서 이제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라는 일종의 메커니즘을 보내는 거죠. 이런 하나의 신호 체계가 있고 이 하나의 신호 체계. 여기에 지금 우리의 뇌가 중독에 걸리면 회로에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이제 이거에 대해서 조금 얘기해 보죠. 그래서 그 뇌라는 말씀 드린 거고. 어떤 호르몬이 문제가 있냐? 결국엔 저희가 쓰는 약들은 항갈망제, 항우울제, 기분안정제 모두 다 호르몬이거든요. 호르몬. 그러면 이제 이건 좀 어려운데요. 크게 도파민, 세로토닌 이렇게 나눠주시면 돼요. 도파민, 세로토닌. 그다음에 도파민은 항갈망제고 세로토닌은 항강박제입니다. 그래서 도파민. 우리가 모든 중독 영역에서 도파민이 과잉하게 발생되는 상황, 이것들을 중독이라고 합니다. 말씀드린 복직 피계 영역에서 측자역으로 보내고 전두로 보내. 지금까지 제가 보여드렸던 이 신호가 하나의 도파민 신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패솔로지컬 갬블러가 나오죠. 충동적 도박. 도박 중독을 하시는 분들을 CSF가 뇌 척수액을 뽑아본 겁니다. 뇌 척수액을 뽑아보니 일반인에 비해서 도파민이 많이 증가하더라라는 거죠. 또 다른 연구들이 좀 복잡하죠. 이건 좀 더 복잡한 연구인데 결론적으로는 전반적으로 뇌 구조에서 도박 중독자들은 일반인에 비해서 도파민의 레벨이 상승돼 있다라는 것들이 여러 연구에서 이제 밝혀진 거죠. 두 번째는 세로토닌입니다. 똑같죠? 중독 조마자 이거 똑같이 CSF라는 게 뇌척수액을 뽑아보니 도파민을 만들어내는 도파민이건 그 세로토닌을 분비하는 것들이 CSF 체척수에도 남들에 비해서 낮아져 있더라라는 것이 또 밝혀졌어요. 그리고 또 어렵지만 하여튼 일반인에 비해서 도박 중독자들은 실제적으로 세로토닌의 농도가 떨어져 있다라는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가설이 아니라 그리고 이걸 관련된 이거는 우리나라도 있네요. 실제로 도박 중독자분들한테 항우울제입니다. 프라록세틴, 플로복사민, 서트란 이런 게 있던 항우울제를 써보니 도박 중독자분들한테 실제로 임상적으로 유의하게 플라세보는 뭐냐면 가짜입니다. 가짜 약에 비해서 어떤 약을 써보니 훨씬 더 호전이 되더라. 어떤 약을 쓰니 호전이 되더라. 근데 이 약은 별로 잘 모르겠더라. 어떤 거는 좀 도움이 되는 것 같더라. 이런 식으로 항우울제를 썼을 때 실제적으로 도박 중독자분들한테 약물 치료를 해보니 효과가 있더라는 것들이 또 논문에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오피오이드인데 이게 사실은 저희 정신과에서 쓰는 항갈망제 중에서 메인이에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약은 도파민이라고 하는 물질을 만드는 데 있어서 알코올이라는 오피오이드라는 물질이 이렇게 만드는 데 있어서 도파민을 분비하는 데 있어서 매개체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물질들이 딱딱딱 만져서 도파민이 최종적으로 만들어지는데 거기에 일종의 이걸 만드는데 필요한 물질이 있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오피오이드라는 거예요. 오피오이드. 말은 좀 어렵죠. 그래서 이 오피오이드 걸 해보니 외부에서 암페타민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마약입니다. 마약. 근데 오피오이드는 마약이거든요. 그러면 일반인한테 혹은 도박 중독자한테 인위적으로 마약을 집어넣어준 겁니다. 마약을 넣어본 거예요. 그러면 일반인은 이미 안 들어오는 게 확 들어오니까 물질의 농도가 확 올라오죠. 물질의 농도가 올라와요. 그런데 우리 환자분들은 오피오이드가 이미 많이 생성되어 있는 상태인 거죠. 오피오이드가 너무 많이 생성되어 있어요.
도파민을 만드는 데 있어서 오피오이드가 관여를 하고 있으니까, 이미 오피오이드가 너무 많이 뇌에서 나왔으니까 아무리 외부에서 물질을 줘도 그 말질에 대한 반응 정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내가 이미 만들고 있기 때문에 뇌에서. 그래서 일반인, 그러니까 여기 CON이라는 거는 일반인. 일반인은 확실히 뇌촉 약을 넣어보니, 암페타민 약을 먹어보니 농도가 확 올라가는데, 도박 중독자들은 농도가 많이 안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미 뇌에서 오피오이드 물질이 너무 많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밝혀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인지 기능은 어떨까? 그러니까 뇌에 대해서 좀 얘기해봐요. 도박 중독 선생님이 이러죠. 뭔가 배팅에 확률이 낮으면 우리가 배팅을 보통 안 하잖아요. 배팅을 잘 안 하게 되겠죠. 왜냐하면 확률이 높은 게임을 해야 되는데, 우리 중독자분들은 뭔가 낮지만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한번 시도해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낮은 확률의 배팅이 익숙해지고 미래에 대한 예측이 약해진다고 합니다. 또 하나는 전반적으로 집행기능. 아까 제가 보여드린 전두엽이라는 게 이거를 더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곳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곳에서 도박 중독자분들은 전두엽의 기능 자체가 떨어져 있다. 전두엽에서 정신과에서 말하는 전두엽은 이거를 최종적으로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냐를 관장하는 영역입니다. 전두엽의 손상이 오면 굉장히 사람이 감정적으로는 조급해져요. 어떤 분들은 폭력적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올바른 우리가 흥분하면 어쩌죠? 제대로 된 판단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도박이든 알코올이든 어떤 중독의 문제가 생기면 모두 다 전두엽의 기능에 문제가 옵니다. 쉽게 의사결정이 빨라지고 신중하지 못하고, 이런 것들이 실제로 전두엽의 기능이 떨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혹시 보이세요? 이거를 읽으면 이게 지금 블루인데, 블루 영어로. 색깔도 블루죠. 옐로우는 노랑인데 색깔도 노란색이에요. 이건 읽기가 편하죠. 이거는 뭐냐면, 이거의 색을 읽으면 볼까요? 지금 이건 색이 무슨 색이죠? 이거는요? 이거는요? 그렇죠. 이게 어떤 검사냐면 글자와 색깔을 분리하는 겁니다. 색깔과 글자. 이거는 색깔과 글씨가 일치하죠. 파란색은 파란 글자 입히고, 근데 이거는 빨간인데 파란색이죠. 이런 검사가 어떤 거냐면 전두엽 기능을 보는 검사입니다. 어떤 사물을 봤을 때, 어떤 기능을 봤을 때 어떤 하나의 기능은 낮추고 다른 거는 억제하고 어떤 거 활성화시키고 선택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는 검사인데, 이런 검사를 해보면 일반인에 비해서 중독자분들은 전두엽이 떨어져 있어요. 전두엽 기능이 전반적으로 떨어져 있어요. 이게 또 다른 검사에서 나타나요. 근데 전두엽과 관련해서 사실은 정신과 영역에서 가장 많이 연구가 된 거는 중독이 아니라 ADHD입니다. ADHD 환자분의 특징이 뭐냐면, AD가 뭐냐면 Attention Deficit, 말하는 G가 떨어지는 거죠. 앞에 뒤에 있는 H는 충동적입니다. 좀 굉장히 유사하죠. 중독자분들이 보이는 충동적이고 선택적인 것들에 대해서 판단하는 게 떨어지는. 그래서 최근의 연구들은 지금 이거는 논문 같은 건 없는데, 도박 중독자분들이 그 이전에 청소년기 시절 혹은 그 이전에 ADHD적 성향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들이 많이 밝혀졌어요. 실제로 어떤 연구들을 보면 ADHD 환자들이 우리나라에 많은데, 그 중에서 도박 중독자에 걸릴 확률이 일반인에 비해서 실제로 8배 높고, 도박 중독의 위험성이 있거나 혹은 실제로 도박 중독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 ADHD적 성향이 없을 때보다 있을 때 퍼센트지가 훨씬 더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 호르몬적으로는 도파민, 세로토닌, 오피오이드가 문제가 있고, 뇌 기능적으로는 전두엽의 기능. 이것이 지금 현재 도박 중독 관련되어 있는 연구 결과들입니다. 그러면 결국 이 연구 결과 왜 알려드리냐면, 결국 약물은 이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해서 약물을 쓰고 있다는 거죠. 근데 제가 논문을 하나 찾아보니까 중독자들이 어떻게 회복을 하냐, 회복률이 어느 정도냐,
라는 것들을 찾아보니까 이건 미국 연구거든요. 내추럴 리커버리, 뭐냐면 그냥 우리 어떤 치료를 하지 않아도, 어떤 치료를 하지 않는데도 그냥 알아서 좋아지, 그냥 알아서 회복되는 퍼센티지가 36%라는 거예요. 36%. 엄청 높지 않아요? 왜냐면 제가 만나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손님들을 병원에서 만나고 있으니까 도박 중독이든 알코올 중독이든 어떠한 중독을 맞는데, 그 말씀 제가 재발률이 90%를 말씀드렸죠. 근데 미국 연구는 36%가 어떠한 치료를 하지 않아도 낫는다는 거예요. 이상하더라고요. 뭐지? 왜 그러지? 실제로 이 연구를 찾아보니까 DSM-4라는 정신과 책에서도 야, 정말 심한 케이스는 얼마 되지 않아. 중독의 치료는 사실 굉장히 임상적으로 잘 치료가 될 수 있어 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임상에서 본 환자는, 죄송한 손님들은 그러지 않거든요. 회복이 결코 쉽지가 않아. 뭐가 차이가 있길래 저 연구 결과와 내가 보는 손님들은 차이가 있을까? 라고 찾아보니까, 연구들을 보니까, 야, 정말 심한 환자들은 코모비드가 뭐냐면 중독과 함께 질환 중에서 기분과 혹은 다른 중독과 관련된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치료가 매우가 좋지 않아. 두 번째, 감정적이고 재정적인 문제가 크면 회복이 쉽지 않아. 세 번째, 삶에 있어서 아주 안 좋은 네거티브한 라이프 이벤트, 그러니까 삶에서 좀 힘든 과정들 있는 사람들이 애호가 좋지 않아 라고 했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제가 만난 손님이 그런 것 같아요. 재정적인 문제가 크고 그와 관련된 2차적인 감정의 문제가 생기고. 근데 사실 보호자분도 마찬가지 않으세요? 같이 묶여 있죠. 삶에 있어서 어려움이 계속 반복되고 있고 실제로 감정적인 문제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치료를 들어온다는 건, 우리가 이게 센터든 병원이든 이 치료에 들어와 있다는 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큰 다양성 안에서 굉장히 힘든 퍼센티지를 만나는 분을 우리가 만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른 연구들도 보면 치료가 어려운 경우가 어떤 경우냐, 다른 중독이 같이 있거나 혹은 우울, 불안이 있는 경우에는 치료가 쉽지 않아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도박과 관련돼서 용어 중에 강박적 도박이 있고, 그 강박적 도박을 치료해서 항강박제를 쓰는데, 우리가 쓰는 모든 항강박제는 사실 항우울제입니다. 모두 다 항우울제. 그러니까 실제로 맞는 거죠. 우리가 치료하는 환자 중에서 정서상의 어려움이 있고, 그 정서상의 어려움이 있는 문제에서 이런 약들을 쓰는 게 필요하겠구나,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겠구나 라는 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보는 책에서는 도박장애 있는 분들은 우울, 불안, 성격장애가 있고, 혹은 도박장애가 있기 전에 불안장애나 다른 질환이 있는 경우가 더 먼저 나타날 수도 있다 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논문을 찾아보면 다른 중독, 우울, 불안, 그리고 성격적인 문제가 있고, 이게 얼마나 있을까 라고 하면 2개가 있는 경우보다 3개가 있는 경우가 더 많아. 그러면 우리가 도박 문제를 가지면 딱 도박 문제만, 이 도박 문제만 해결하면 되겠구나가 아니라, 우리가 다르게 앓고 있는, 이 도박과 앓고 있는 정서상의 문제, 혹은 그게 우울이든 불안이든 다른 중독이다. 제가 ADHD도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다른 동반 질환에 대해서 함께 평가하고 치료해 나가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적절한 치료가 뭘까? 적절한 치료가, 오늘은 저는 약에 대해서 얘기할 거니까, 우리 요즘에 코로나 백신이 나오면서 가장 이슈됐던 게 뭘까요? 백신이 안전하냐는 거죠. 그죠? 몇 차까지 맞으셨어요? 저는 4차까지 맞았어요. 저는 병원에 있다 보니까 빨리 맞으실 건 맞으래요. 4차 백신을 맞았는데 한 3주 됐네요. 3주 됐는데
우리가 백신을 맞으면서 그래, 효과는 뭐 좋다고 하니까 괜찮아. 그런데 우리가 문제가 됐던 건 잘못되면 어쩌지? 부작용이 많이 생겨서 안 좋아지면 어떡해? 그래서 어떤 약을 쓰려고 하셨어요? 왜 처음에 저는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았는데 처음에 1, 2차를 아스트라제네카 안 좋다더라. 왜 안 좋아? 아니 FDA라는 곳에서 승인을 안 받았대. 근데 뭐 화이자, 모더나 백신은 FDA 승인 받았다던데 그 약 먼저 맞아야 되는 거 아니야? 저희 부모님도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그러면 약물 치료에 있어서 가장 핵심은 FDA 승인을 받았냐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럼 도박 중독과 관련해서 FDA 승인 받는 약이 있냐? 라고 하면 죄송한데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중독과 관련해서 가장 많은 연구가 된 건 마약과 알코올입니다. 마약과 알코올에 있어서 마약과 관련해서는 한 2가지 정도의 약물이 승인되어 있고 알코올도 똑같이 2가지 약물이 승인되어 있어요. FDA 공인을 받았어요. 아직 그런데 도박과 관련돼서는 FDA 승인된 치료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중독과 관련된 정신과 의사들이 야 이런 치료가 그래서 치료적 권고가 어떻게 돼? A부터 C까지 만든 거야. A는 매우 효과적이다. B는 근거가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효과적이야. C는 아직 근거가 부족해. 라고 A, B, C로 나눴거든요. 보시면 인지행동 치료. 지금 저희가 병원 센터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치료들, 뭐 기초과정, 심화과정 이런 것들이 인지행동 치료, 뭐 행동치료, 동기강화 치료, 막 자조모임 지금 다 있잖아요. 그러면 이건 FDA 승인을 받은 거기 때문에 인지행동 치료는 A인데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약들은 B예요. B. B를 받은 이유는 아직 체계화된 연구 결과가 아직 없다는 거고 FDA 승인이 아직 안 돼 있다는 거를 해요. 그런데 의사는 약을 써야 되잖아요. 그죠? 어떤 약을 쓸 거야? 그래서 국내 연구는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도박 중독과에서 개인적 치료를 많이 하셨던 분이 최삼욱 선생님이라고 계시거든요. 그분이 자기가 치료를 해보니 개인적 치료, 그룹 치료, 항우울제, 항갈망제, 항우울제 플러스 그룹 치료, 항갈망제 플러스 그룹 치료 해보니 가장 효과적인 건 항우울제 플러스 집단 치료, CBT라는 게 인지행동 치료인데 이 치료가 가장 효과가 있다. 그런데 모든 연구 보면 한 가지씩 하는 것보다 그죠? 한 가지 할 때보다는 뭔가 2가지를 했을 때 훨씬 치료적 효과가 높다는 걸 보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룹 행동치료, 인지행동도 하고 있으니까 약에 대해서 하나씩 좀 알려드릴게요. 날트렉스라는 약이 하나 있어요. 뭐 병원에서 이름은 좀 이거는 성분 이름이고 위에 있는 건 옆에 있는 건 그 약의 성분명입니다. 회사마다 다를 수 있겠잖아요. 회사마다. 제일 중요한 약이니까 좀 이것만 하고 좀 잠깐 시도를 할게요. 레비아 혹은 날트렉선, 트락선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호르몬 중에서 오피오이드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죠. 오피오이드 기량제입니다. 오피오이드 기량제. 병원마다 약은 다른데 저희 병원에서는 50ml가 하나입니다. 하나. 그러면은 적정 용량은 이제 하나를 되는 거죠. 50 이상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50 이상을 쓰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는 어떤 환자 쓰냐면 마약 환자한테 쓰요 마약 환자는 2알도 쓰고 3알도 씁니다. 근데 알코올이나 도박과 관련돼서는 하나를 쓰는 게 원칙입니다. 하나를 쓰는 게. 그래서 하나를 대부분 반알 드시거나 혹은 하나를 쓰거나. 그런데 초기 용량은 그 약을 쪼개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를 드리지 않고 처음에는 반알로 약을 쪼갭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약이 처음에 50 울렁거리거나 어지럽거나 근데 제가 손님들 써보면 실제로 어지러움 호소하시는 분이 꽤 있더라고요. 책에서는 임상에서 두통도 좀 호소하세요. 두통도. 그래서 약을 쓸 때 50 어지러움, 두통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혹시 두통이 생기면 타이레놀을 드시라고 말씀드려요. 혹은 병원에서 그냥 타이레놀을 드릴 때도 있고요. 그런데 오피오이드는 다른 약 중과 좀 다른 게 알코올과 관련해서도 먹고 싶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진짜 아주 강한 갈망이죠. 근데 알코올은 좀 특이한 게 아까 제가 알코올 한 잔 2가지 약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는 아주 먹고 싶다는 게 있고 두 번째는 금단 자체를 힘들어하시는 분이 있어요. 금단을. 손이 떨리거나 혹은 술을 안 먹었더니
속이 부글부글 끓는다거나 혹은 막 식은땀이 난다거나 이런 금단 증상이 있을 때는 이 약보다는 다른 약들을 씁니다. 이 약은 아주 순수하게 나타나는 갈망감을 조절할 때 많이 써요. 근데 대부분 우리 도박 손님들은 신체적인 금단이 없죠. 도박을 안 한다고 해서 갑자기 신체적으로 막 약물이나 알코올처럼 올라오지 않잖아요. 그래서 갈망감이 크기 때문에 도박을 하고 싶은 갈망감이 강할 때 주로 이 약을 먼저 씁니다. 두 번째는 항우울제를 써요. 항우울제는 제가 뭐 렉사프로, 졸로푸트, 확실히 다 보여드렸는데 세로토닌의 물질을 올리는 약입니다. 세로토닌 물질. 용량은 다 다르겠죠. 용량은 약의 성분마다. 어떤 분들은 렉사프로라는 약은 20mg가 최대 용량이에요. 졸로푸트라는 약은 200mg가 최대 용량이에요. 그럼 손님들이 선생님 200mg가 20mg보다 훨씬 센 약 아니에요? 라고 오해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약은 그냥 이 약 자체가 20mg가 허가 범위고 200mg가 최대 범위인 거지 더 높은 약은 아니에요. 전혀 다른 성분의 약이니까. 초기의 부작용은 이런 항우울제의 가장 흔한 부작용은 뭐냐면 울렁거리는 거예요. 아까 지금 오심이라고 말씀드렸죠. 울렁거리는 좀 나타나요. 울렁거리. 왜냐하면 약이라는 게 먹으면 흡수를 시켜서 간에서 분해를 시킵니다. 그래서 혈액을 통해서 뇌에 보내요. 그 세로토닌 보내는데 70%가 뇌에 가고 20%가 위장에 가요. 위장에 가면 이 세로토닌은 움직임을 관여해요.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세로토닌이 몸에 들어오면 음식이 들어오나 보다 라고 인식을 하고 그냥 움직인다는 거예요. 비행 속에 갑자기 세로토닌이 들어오면 한마디로 가만히 있다가 움직이니까 어떻게 될까요? 울렁거리겠죠. 설사도 나오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약에 되게 예민하신 분들은 항상 약은 초기 용량은 낮게 드리지만 혹시 이런 약에 대한 내가 좀 부작용이 있었고 오심이 있었고 혹은 예전에 먹어서 속쓰림이 좀 있었어요 하면 같이 위장약을 섞어서 처방하는 경우도 꽤 있겠죠.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 보였던 도박과 관련됐을 때 가장 치료가 우리한테 높았던 건 항우울제와 인지행동 치료를 결합했을 때잖아요. 그럼 항우울제 하는 역할은 어떤 정서상의 문제겠죠. 그러니까 어떤 외부가 안 좋냐 그러면 삶에 있어서 안 좋은 이벤트가 있다거나 혹은 기분, 불안과 관련된 어려움이 있을 때 이 약을 쓴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도박으로 인한 정서상의 어려움이 굉장히 주되고 이로 인해서 불면이나 불안이 심해서 이거에 대해서 좀 치료를 받고 싶다 라고 한다면 이 약을 먼저 선택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전두엽과 관련된 ADHD와 관련돼서는 이거는 회사 이름이거든요. 약의 이름이. 약인데 사실 저도 최근에 이걸 좀 알았어요. 그러니까 ADHD가 최근에 굉장히 성인 ADHD가 각광을 받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처음부터 바로 쓰진 않아요. 그러니까 도박 중독 환자한테 무조건 ADHD 약을 쓰거나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런 검사들을 좀 해요.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게는 6문항으로 된 검사가 하나 있어요. 6문항으로 된 검사가 있고 아니면 ADHD는 전두엽의 기능이라 했고 그 전두엽의 핵심 기관 중에 집중이 떨어지는 게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집중을 보는 1시간 정도의 검사가 있습니다. 혹은 뇌파를 직접 찍어서 전두엽의 기능이 떨어져 있는지 확인을 해요. 3가지를 다 하는 경우도 있고 이게 너무 복잡하고 당장 약물이 필요하고 ADHD가 강하게 의심되면 6문제짜리 간이 검사를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검사에서 양성 소견이 나오면 ADHD가 있어요. 모든 약은 최소 단위가 있다고 말씀드렸고 이게 각각 약의 최소 단위예요. ADHD는 집중을 올리는 약이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 각성을 시킵니다. 뇌 각성. 그럼 각성이 되면 어떨까요? 사람이 초롱초롱해지죠. 초롱초롱. 그래서 초기의 부작용 중 하나가 잠을 못 자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식욕부진. 이 2개가 생기니까 원래 ADHD라는 걸 성인한테 쓰지 않았거든요. 청소년한테 쓰죠. 청소년기. 이 청소년기 때는 불면과 식욕부진이 생기면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키가 안 자라요. 키가 안 자라요. 식욕이 떨어지니까 잘 안 먹으니까 체중도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사실은 주의하고 약을 써요.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근데 성인은 이미 다 컸죠. 그 때문에 생각보다는 식욕부진에 걱정은 안 되는데 불면은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약들을 저녁에 쓰지 않고 다 오전에 쓰죠.
아무리 늦어도 점심 때. 오전에 먹는 약입니다. 오전에. 최근에 연구 중에서는 이게 적정 용량이 있거든요. 그 적정 용량보다 더 높은 용량을 쓰는 것도 추천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72ml 약인데 70ml 쓰는 게 아니라 144ml, 108ml 완전 하이도스로 약을 쓰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은 이 약은 ADHD 약물들은 각성제고, 이 각성제가 가장 가지고 있는 위험성은 의존이 있습니다. 그죠? 고용량의 약을 쓸 때는 확실히 위험도가 올라가요. 그래서 장기간 복용하게 되면 학생들도 약을 쉬는 타임을 가지라 그래요. 일주일이면 학교 다닐 5일은 약을 먹고 이틀은 쉬고. 그래서 약물의 효과를 꾸준히 지속하기 위해서 약을 먹는 시간과 안 먹는 시간을 가리거든요. 그래서 고용량 약을 추천하긴 하지만 의존성이 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검사를 시행하고, 그 검사에 따른 약물의 처방, 그리고 고용량을 쓸 때는 반드시 고지를 하고 약을 쓰고 있습니다.